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저의 관심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그냥 집이라고만 하면 너무 뭉뚱그려 말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집 꾸미기, 집 구경, 인테리어 등등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 관심사를 이제는 좀 부동산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 거기까지 엄두가 안 나네요.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이제 배우는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알아두면 좋고. 하지만 지금은 딱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배움에도 다 때가 있겠거니 하고 기다립니다. 그나마 익숙해지고 있는 분야는 청년주택, 청약 공고 등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찾아봐요. 여러 번 팟캐스트에서 언급했다시피 제 마음속 1등 목표, 플랜은 이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이것저것 충분히 재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살림들, 가구들이 다 그 집에 딱딱 알맞게 배치가 될지 그렇게 각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위치, 치안, 연식 등등 따질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천천히 알아보려고 해요. 저의 주말 모닝 루틴 중 한 가지가 바로 집 투어 영상 보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몇 편 때리고 왔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에 창밖으로 이렇게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매트를 가지고 이제 거실 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유튜브를 켜면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 위주로 따끈따끈한 집 투어 영상들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계 각지의 어메이징한 집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자연 경관에서 오는 왠지 모를 그 평온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접하기가 어렵죠. 아파트 공화국인데다가 그런 푸릇푸릇한 그리너리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걸 느끼자고 또 주기적으로 여행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취미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 세상 진짜 넓구나. 내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곳이 너무 많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도 너무 많고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거지 얘기가 나온 김에 집을 주제로 한번 에피소드를 다뤄볼까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주거지의 특징과 서양 주거지의 특징,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뭐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행, 어학연수 가면서 몇몇 집에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항상 가면 이제 인사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집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스탠드는 어느 제품을 썼으며 뭐 카우치 디자인, 테이블, 조명 등등 내가 맨날 인터넷에서 접하던 그런 전형적인 디자인, 그런 틀에서 벗어난 가구, 인테리어 소품들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집들 특징이 있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머무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지, 집태기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등등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들, 룸투어, 하우스 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해외 채널들, 그런 채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외국 집이나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거지의 특징 vs 서양 주거지의 특징.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땅의 면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땅이 좁죠. 특히 서울은 좁은 데다가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 삽니다. 땅이 좁으니까 면적을 좁게 하는 대신 위로 높게 쌓아 올리죠. 고층 빌딩, 타워팰리스 정말 많잖아요. 이 뺄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높게 위로 쌓아 올리고 또 한 층에 여러 세대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봤을 때 저거 너무 닭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집 소리 다 들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빽빽하게 세대를 빼놓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 특징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욱더 넓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마당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전원주택, 그걸 지어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 해놓으면 좋죠. 마당에 뭐 텃밭도 해놓을 수 있고
가라지 등등. 물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개방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공기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한국식 인테리어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참 인색해요. 어딜 가든. 마이크로한 집이 질비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도 화장실엔 인심이 후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방이 작아도 화장실은 욕조, 변기 다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좀 인색하게 한다면 보통 세면대에 샤워기를 걸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면대에서 샤워하는 느낌?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죠.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다 별도의 샤워 부스가 있지만 아직 그 옛날식 스타일이 남아있는 곳이 많잖아요. 화장실에 인색하다 보니까 면적을 좁게 빼고 샤워기까지 세면대에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할 때 물이 다 튀고 본의 아니게 습식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집의 그 화장실만큼은 저는 좀 정말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아예 그 변기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 건식으로 토일렛이 별도의 공간에 분리되어 있으면 앉을 때 좀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만에게 공간에 좀 갇혀있는 조용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베스룸 트립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은 사우나에 진심이니까 웬만한 화장실에 사우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물을 데우게 해주는 것, 온도를 높여주고 욕조도 구비되어 있고 그 부분은 부럽더라고요. 유튜브에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가끔 즐겨보는데 정말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일본 집들을 골라서 투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작은 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작아도 화장실만큼은 굉장히 뭐랄까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대비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창문에 인색하죠. 창문 개수도 적고 크기도 작을 뿐더러 앞에 불투명 가드까지 쳐놓은 곳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앞에 마주보는 집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겠죠. 프라이버시 목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시야를 좀 가리니까 답답한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화장실 플러스 창문에도 좀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서양의 주거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이탈리아 갔을 때 초대받은 집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방을 개조한 느낌? 그 정도로 넓고 방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와닿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정말 화장실이다. 정말 화장실 역할만 하는 샤워, 볼일만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느낌이 강한데 해외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도 이상하지 않을 아늑한 방 같은 느낌이 강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애써 남은 짜투리 서비스 공간으로 화장실을 만든 느낌이라면 외국은 이렇게 방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일단 건식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대비되는 특징이고 화장실마다 큰 창문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집마다 다르겠지만 구조 환경에 따라 큰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너무 잘 되고 집의 위치에 따라 화장실 뷰도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뷰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샤워 부스나 텁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개방감. 창문이 크다. 창문 개수도 많고 창문 크기도 크고요. 통창도 정말 많고 아무래도 주택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그런 철제 현관문이 아닌 그 주택 특유의 그런 현관문도 많아요. 현관문에 창문이 달릴 수도 있고 뭐 유리로 된 피빗도어일 수도 있고 대문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꽉 막힌 현관문 스타일에서 좀 탈피된 느낌이죠.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 딸려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을 보는 뷰도 좋고요. 잔디가 보인다던가 나무가 보인다던가 아늑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포텐셜이 많아요. 개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따라 인테리어 폭이 너무 넓고 전형적인 레이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꿈이지만 언젠가 저도 저희 집에 해외에 살 수 있다면 미국이나 어디든 큰 드림이지만 그 자유로움을 좀 맛보고 싶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가 주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개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죠. 뭐 인테리어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내 맘대로 뭘 허물고 붙일 수도 없고 제약이 많은 데에 반해 해외는 자유롭죠, 좀 더. 나의 취향을 한껏 쏟아부을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네요. 개개인에 따른 그 인테리어 스타일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품이나 장식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이케아 제품도 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케아에서 봤던 램프나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었고 2층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여러 불러서 파티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연말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어느 한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2층 집이었어요. 목재로 된 2층 집이었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명? 20명 훨씬 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주인분이 다 준비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판럭처럼 음식을 싸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리얼리티나 영화 그런 데서 보던 것처럼 테이블을 길게 해놓고 테이블보 깔아놓고 위에 이제 성탄절 음식들을 다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와서 접시에 이렇게 덜어 먹고 뷔페처럼 접시랑 포크 들고 와서 각자 원하는 걸 이렇게 골라 먹는 거예요. 담아서. 담은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주방 카운터탑에 기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좀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흩어져서 먹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발. 이 부분을 스킵하면 서운하죠. 신발 신습니다. 이건 좀 집주인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우리나라처럼 슬리퍼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서 집 내에서는 그냥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 제가 초대받았던 다른 곳들은 대부분 그냥 신발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게스트 입장에선 편해요. 신발 안 벗어도 되니까. 근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신발 신는 곳이 많다는 거. 신발 얘기하다 보니까 현관 그 부분도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집들은 현관이랑 공간이 아예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단차가 있잖아요. 여기는 딱 현관, 그리고 옆에 신발장. 나는 현관이다. 이렇게 공간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이 그대로 이어져요. 따로 뭐 옆에 신발장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보통 집 방 안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방 안으로 들고 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신발은 무조건 신발장에 현관에만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위생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거기는 주관각이 다르다 보니까 신발도 그냥 뭐 드레스룸이나 방 안에 그냥 보관하더라고요. 그 냄새나 그런 것들 뭔지 그게 감당이 될까 싶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딱 현관이랑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바닥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수도, 전기세, 난방비 등등. 우리나라가 공과금은 아직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유럽은 공과금이 꽤 센 편이더라고요. 뭐 렌트비는 서울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공과금은 확실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고갈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해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국내와 비교했을 때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뭐 난방비를 예로 들었을 때 집이 작을수록 난방비가 덜 나오죠. 집이 넓으면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 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난방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요즘 치솟는 월세 입이 떡 벌어지긴 하지만 이 공과금만큼은 우리나라가 더 낫구나.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징은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제가 이탈리아에서 머물렀던 곳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는 문 열어놓거나 뭐 선풍기로 생활하는 곳이 많았고 에어컨 구멍이 있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집도 꽤 많다 하더라고요. 유럽의 더위를 생각하면 글쎄요, 그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름에는 안 가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상상이 안 가죠, 솔직히.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는데 집이나 뭐 카페나 어디서든 다 어디든 들어가면 밖은 푹푹 쪄대는데 안은 추울 듯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에어컨이 풀가동되는 그런 곳에 몸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곳은 상상이 안 가네요. 여름마다 느낍니다. 에어컨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를. 그 다음 또 두려지는 특징은 바닥이죠. 온돌. 우리나라는 바닥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온돌이 되죠. 방바닥에 뜨끈하게.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바닥이 아니라 전체 난방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머물렀던 곳도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춥다고 느낀 게 바닥에서 이 온기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춥더라고요. 그 집 같은 경우는 또 난로를 뗐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난로를 떼더라고요. 아날로그하죠, 굉장히. 큰 파이프가 이렇게 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난로가 있었어요. 신기했죠, 전 처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난로에 쓸 연료를 퍼서 넣은 다음에 스위치 누르니까 불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데 그게 좀 답답한 게 그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난로 앞에. 난로 앞에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웠다 하면 보일러 틀면 금방 이제 후끈해지잖아요. 후끈해지면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어느 방을 가도 따뜻한데 그렇게 난로로 하는 곳들은 그냥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앞부분만 따뜻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는 좀 덜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 그 부분은 확실히 국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복층에 거주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복층을 흔히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때는 저도 로망이 있었거든요. 다들 있잖아요, 자취 로망. 그래서 옛날에 친구랑 우리 꼭 복층에서 자취하자 그런 얘기 하곤 했었는데 복층에 사는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불편한 점이 꽤 많죠. 일단 대부분의 복층이 허리를 필 수 없습니다. 복층 관련된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복층이라는 게 용도가 다락이더라고요. 다락방인 거예요.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사용되는 곳. 뭐 물건 쌓아두거나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지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높이 제한이 있어서 복층에도 복층 천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높이 제한이 있다 합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말이 좀 된다 이제. 궁금했죠. 왜 저렇게 천장이 낮은지. 왜 허리를 필 수 없는지.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난방이나 에어컨도 안 달려있으며 위층에. 대부분 1층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다음 복층이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이 뭐 술 약속에 나갔다 왔다. 그럼 자락해서 화장실에 갈 일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상상이 안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층에 살아본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복층에는 요강을 놓고 살아야 된다고. 확실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장점이라 한다면 층고가 높다는 거? 그래서 개방감이 있죠. 대부분 복층 오피스텔. 고층일수록 뷰가 좋죠. 한 폭의 그림 같죠? 야경도 즐길 수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창밖을 보는 맛은 날 것 같아요. 확실히. 굳이 TV 없어도 밖을 보는 그런 느낌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게 단점으로 생기는 경우라 치면은 난방비겠죠? 층고가 높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겠죠. 자취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병이 생깁니다. 가구 옮기기 병. 가만 냅두질 않아요. 뭐 도찐 개찐이지만 집에 있을 때 맨날 고민해요. 오늘은 배치를 어떻게 바꿀까? 바꿔놓은 배치가 2주 이상은 못 갑니다. 자꾸 질리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고 그래요. 다행히 뭐 제가 소비 편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뭘 사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로 바꿔서 기분 전환을 하는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뭘 사진 않지만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가구를 자꾸 바꿔요. 위치를. 소파를 이렇게 둘까? 벽으로 붙여놓을까? 아니면 중간 센터에 놓을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또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니멀하게 하지만 아직 갈 길 멀었다고 생각해요. 더 미니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니멀한 집 투어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 공간이 남아 도는 그런 데서 오는 개방감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집들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놓지 않은 집. 커피 테이블도 안 놓고 그냥 소파만 놓고 정말 필요한 것만 놓은 집들. 텅텅 비어 보이는 집이 요즘에는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영감을 자꾸 받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가구 배치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일을 벌리는 타입이죠. 물건을 옮기는데도 꽤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가만히 냅둬도 되는 거. 괜히 움직였다가 중간에 힘 빠져서 한 10분, 15분 쉬고 다시 움직이고 거의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왜 일을 사서 벌리냐. 이런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리저리 이게 고민해보고 인터넷에서 팁도 얻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간을 미니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팁들 중 하나는 바로 정리를 자주 해주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옷 정리 그런 거를 항상 날 잡고 몽땅 한 날에 몰아붙여서 했는데 요즘에는 자주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등등.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뭘 이렇게 다 엎은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렵죠. 이사를 간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짐 정리를 하게 되니까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사 계획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요. 특히 옷 같은 거는 요즘 자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안 쓰는 물건이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마지막으로 신은 게 언제인지도 모를 신발들, 식기, 옷, 가방, 물건 등등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다 보면 버릴 게 꽤 나와요. 그러다 보면 물건을 살 때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가 주는 힘이 꽤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요. 비어있는 뭐 서랍, 상부장 등등을 보다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특히 옷장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뭐 내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서 드레스룸으로 갖출 만한 공간이 생기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뭐 행거를 또 사거나 옷장을 또 사서 남은 옷을 어떻게 하면 보관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버릴 건 다 버리고 있는 옷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는지 옷장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봤는데 요즘은 옷걸이가 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형태의 옷걸이가 정말 많습니다. 속옷 전용 옷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트라이앵글 모양이 아니라 옷걸이 그 하단 부분이 웨이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걸쇠처럼 뭘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시나 언더웨어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으로 걸어놓는 거죠. 수평이 아니라. 그러면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겠죠. 그런 옷걸이를 이용해서 이제 벨트도 걸 수 있고 또 모자 전용 후크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땐 또 테무가 유용합니다. 모자를 걸 수 있는 거리, 후크 그런 것들 이제 옷장 안쪽 벽면에 붙여놓은 다음에 열을 때마다 쉽게 꺼낼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지걸이 중에 옷걸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집게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한 10개씩. 거기에 이제 바지를 접어서 걸은 다음에 또 수직으로 행거에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나 뭐 특징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옷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요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AD, Architecture Digest. 주로 셀럽들, 하우스 투어를 위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메가 맨션, 이런 집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물론 현실감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설명하면서 어떤 인테리어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뭐 얼마간의 공사기간을 거쳤는지, 어떤 디자이너와 협업했는지 등등 디테일한 것들 다 소개해줘요. 그리고 방 하나하나, 집안 곳곳 하나하나를 소개해주면서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담긴 곳인지도 어떤 테마로 꾸미고 싶었는지도 다 말해주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셀럽들의 그런 호화스러운 저택, 그런 투어를 원하신다면 AD 채널 즐길만 하고요. 그 다음은 The Local Project. 이 채널 영상들은 길이가 짧아요. 디테일하게 곳곳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경관을 보는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보기보단. 영상이 대충 짧기 때문에 볼만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절벽 끝에 지어진 집, 숲속 오두막에 지어진 집, 물 위에 지어진 집 등등 기존 개념을 탈피한 그런 형태의 집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보면서. 그래서 이 채널도 추천드리고 싶고 자리를 옮겨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위주의 집들을 토대로 한 채널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첫 번째 Never Too Small. 이 채널 강추합니다. 딱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작은 집들을 위주로 다룬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유럽에 위치한 집들이에요. 평수는 작지만 인테리어 어떻게 해서
본인만의 그런 취향도 녹여내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는지 그런 집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고 개조해서 본인만의 색깔로 나타낸 그런 집들을 보다 보면 재밌고 좀 집들이 아무래도 평수가 작기 때문에 뭐 작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원룸처럼 작진 않지만 그래도 평수가 작기 때문에 좀 와닿죠. 저희 같은 1인 가구에게는. 잘하면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추천드리고 비슷한 게 이제 Stacked Home, STACKED HOME, Stacked Home.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 위치한 집들이 많이 소개되고 이쪽도 약간 이제 소형 평수 그런 집들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네벌트 스몰보다는 좀 더 큰 집들이 많이 나와요. 보다 보면 인테리어들이 확실히 정말 플레이풀하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연출된 곳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고 집안 곳곳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방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채널이 오픈스페이스라는 채널입니다. 여기 제 스타일의 집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우드에 꽂혔어요. 지금 사는 집이야 어떻게 좀 넓게 보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화이트 톤을 맞추긴 했는데 요즘은 우드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면 꼭 우드 가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채널도 굉장히 재밌는 집을 많이 다뤄요. 정말 오래된 집, 1920년대, 30년대 집도 있고 미드 센추리 스타일의 집도 있고 형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어요. 이 채널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쪽에 있는 집들을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또 변화되는 저의 취향이나 취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에피소드를 또 만들어 볼게요. 뭐 앞으로 계속 혼자 사는 한 이 집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에게 집이란 평안함을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내가 내 집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평안이잖아요. 걱정할 게 없죠. 일단은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으니까 날아가지 않는 지붕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집은 뭐 월세건 전세건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내가 내 몸 완전히 지낼 수 있는 뉘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죠. 그 밖에 자취의 의미도 한번 더 해보자면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나?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나? 아마 자취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확실히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취향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의미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공유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리뷰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별 5개 또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